여러분, 저 미친년 맞죠? 남편이 욕실 바닥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데 저는 거실에 앉아서 사과를 깎고 있었거든요. 사각, 사각, 사각. 칼날이 사과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들리는 남편의 신음소리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손이 떨리지 않은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처자일을 낳을 때도,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을 때도, 남편이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할 때도 제 손은 늘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요, 신기하게도 칼을 든 제 손이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10년 동안, 딱 10년 동안요, 여러분이 귀머거리인 척하면서 가족들의 진심을 전부 다 듣고 있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며느리가 저 노인네 언제 죽으려나 하는 소리를, 아들이 엄마 통장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내지 하는 소리를,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그 할망구 보험금 타면 우리 제주도 가서 살자 하는 소리를요. 그것도 제 바로 앞에서요. 제가 듣지 못한다고 믿으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10년 동안 귀머거리 연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10년이 저를 어떤 괴물로 만들었는지를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명절이었습니다. 올해 설날이요. 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저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제 자리는 구석이었습니다. 창문 바로 옆 외풍이 쌩쌩 들어오는 그 자리. 아무도 저한테 자리를 권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서영이가 툭 던지듯 제 앞에 접시를 놓으면서 말했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40년 넘게 시집살이 하면서 익힌 본능이거든요. 사람의 진심은 목소리가 아니라 눈꼬리 끝 근육에 숨어 있다는 거요. 제 앞에 놓인 건 식은 전이었습니다. 기름이 하얗게 굳어서 접시에 달라붙은 아무도 먹지 않은 그 전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저는 보청기를 낀 귀머거리 할망구니까요. 전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질겼어요. 기름이 혀에 들러붙는 게 느껴졌죠.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목구멍이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요. 며느리가 제 남편, 아니, 제 아들한테 눈짓을 하는 게 보였어요. 자기야, 어머님 저러고 계시는 거 보면 가끔 무섭다니까. 꼭 귀신 같아.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귀에는요. 제 귀 속에 박힌 보청기는 전원이 꺼진 지 10년이 됐지만 제 고막은 여전히 살아 있었거든요. 제 아들 녀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들리지도 않는데 뭐 어때? 명절 지나면 요양원 알아본다니까 조금만 참아. 요양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양, 원. 세 글자가 제 뇌를 긁어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전을 씹었습니다. 씹고 또 씹었죠. 삼키지 못하고요. 제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저 노인네 명의로 된 연금이랑 저축액 확인했어? 며느리가 킥킥거렸습니다. 했지. 꽤 되던데? 우리 집 대출 갚고도 남을 것 같아. 그 순간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왜 웃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서 오히려 안도가 됐던 걸까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님, 왜 웃으세요? 저는 보청기를 만지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바보처럼 허허 웃었죠. 제 연기력이 참 좋았나 봐요. 며느리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아들 녀석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서 혼자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명절 거실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방? 아니, 제가 혼자 쓰는 작은 다용도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곰팡이 얼룩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초록색, 회색이 뒤섞인 그 얼룩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게 나구나. 곰팡이처럼 구석에서 조용히 썩어가는 존재. 아무도 치우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수첩이 있었어요. 아주 낡은 모서리가 다 달아빠진 수첩이죠.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영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 내 통장 잔액 확인 완료했다고 함. 이 수첩에는 10년치 기록이 빼곡합니다. 365일 곱하기 10년이면 3650일이잖아요. 물론 매일 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날들은 다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흉을 본 날, 아들이 제 부동산을 팔자고 남편한테 말한 날, 남편이 다른 여자 목소리와 통화한 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다 보면요. 가끔 제 자신이 무서워집니다. 이게 정상인가?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곧 답을 찾죠. 10년 전부터 10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6월이었어요.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였죠. 빗소리가 밤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갱년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가 멎을 것처럼 느려지고 그런 증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남편 박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왔어요. 쿵, 쿵. 신발을 벗어 던지는 소리, 벽에 부딪히는 소리, 거친 욕설 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안방으로 가라. 제발. 하지만 그는 거실로 왔어요. 영자야, 이년아, 물 좀 가져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한 게 아니라 정말로 대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거든요. 이 귀먹은 년아. 불러도 대답이 없어. 남편이 제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멱살을 잡았어요. 손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죠. 독한 소주 냄새와 땀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여서 저는 구역질이 났어요. 인연이 진짜 뺨을 맞았습니다.
왼쪽 뺨이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맞았어요. 결혼 반지가 제 광대뼈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났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찬 장판이 뺨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진 것 같았죠. 귓속에서 계속 삐 소리가 났어요. 이명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요. 바닥에 쓰러져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들리지 않는 척하면 되겠구나.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귀머거리가 되면 저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 남편은 제 위에서 계속 고함을 질렀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혀를 차면서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삐 하는 소리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 끝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나야. 55세의 박영자. 40년 넘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살았던 여자. 그런데 이게 다였어요. 부은 뺨과 터진 입술, 충혈된 눈. 그게 40년의 대가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이비인 후과였습니다.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잘 들리지도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더니 말했어요. 시민성 난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청기를 처방해 드릴게요. 시민성 난청. 마음이 만들어낸 귀머거리라는 뜻이죠.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요. 그래, 내 마음이 귀를 닫은 거야. 보청기를 받았습니다. 작은 기계였어요. 귀 속에 쏙 들어가는 크기였죠. 의사는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전원 버튼, 볼륨 조절, 배터리 교체 방법까지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보청기를 껐습니다. 바로 그날부터요. 전원을 끈 보청기를 귀에 꽂고 저는 귀머거리 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자식들이 부르면 한참 뒤에 반응하고 연기가 서툴렀어요. 가끔 실수도 했죠.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가 황급히 원래 자세로 돌아온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아, 엄마가 귀가 어두워졌구나. 어머니가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들리시나 봐.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앞에서의 진심들이요. 첫 번째로 들은 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보청기를 낀 귀머거리 할머니니까 며느리는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귀를 못 들으니까 맨날 큰 소리로 얘기해야 하잖아. 목 아파 죽겠어.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릇에 물이 흐르는 소리, 수세미로 문지르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좀 짜증나는 게 저 양반 은근히 돈이 많더라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예금 통장만 몇 개래. 근데 절대 안 내놔. 인색하게.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산산이 깨졌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고 달려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벌려 어눌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손에 힘이 없어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게 짜증나는구나. 내가 그 돈을 안 내놓는 게 인색하다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또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며느리 서영, 나의 재산을 탐낸다. 인색하다고 표현함. 두 번째로 들은 건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들 준호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형,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낼까 생각 중이야. 요양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아니, 불효는 아니지. 근데 있잖아. 엄마가 귀도 안 들리고 치매 기운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집에서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 와이프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난리고. 제 아들이 웃었어요. 요양원 보내면 우리도 편하고 엄마도 전문적인 케어 받을 수 있잖아.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 서로한테 좋은 거.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래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요양원 보낼까 생각 중이야. 엄마도 전문적인 케어 받을 수 있잖아. 여러분 아세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로 마음먹는 순간이 언제인지요. 바로 서로를 위해라는 명분이 생겼을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칼을 꺼내들죠. 저는 그날 밤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 준호,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를 버리려 한다. 세 번째로 들은 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는 그래도 제 앞에서는 조심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은 제가 정말로 기머거리라고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죠. 여보, 조금만 기다려. 여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저를 여보라고 부른 적은 손에 꼽는데 다른 여자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할망구 보험금 타면 우리 같이 제주도 가서 살자니까. 암보험도 몇 개 더 들어놨어. 보험금, 암보험, 제주도.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응, 그래. 얼마 안 남았어. 저 할망구 요새 건강도 안 좋아 보이던데. 기침도 많이 하고. 기침. 맞아요. 저는 요새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감기 때문이었는데 남편 눈에는 그게 죽음의 전조로 보였나 봐요. 뭐 어때? 70 가까이 먹었는데. 얼마나 더 살겠어. 빨리 가줘야 나도 좀 살지.
빨리 가줘야 나도 좀 산다. 제 남편이 40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줄였죠. 남편은 통화를 끝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즐기기도 하지. 언제쯤 죽어주려나.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얀 천장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괴물로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괴물이었는데 제가 못 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두부도 듬뿍 넣고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정성껏 끓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자로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으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 안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이걸 먹고 쓰러지면 어떤 기분일까?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찌개를 담아 밥상에 올렸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국이 왜 이리 짜? 귀만 먹은 게 아니라 미각도 나갔냐? 저는 보청기를 만졌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숟가락을 던졌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뒷모습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던 제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노란 수첩에 빼곡하게요. 날짜, 시간, 장소,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전부 다 적었습니다. 때로는 휴대폰으로 녹음도 했어요. 귀머거리인 척하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두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휴대폰을 쓸 줄도 모르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법도, 파일을 저장하는 법도, 심지어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법까지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기계치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제 수첩은 3권이 됐고 녹음 파일은 200개가 넘었습니다. 제 컴퓨터 폴더 이름은 요리 레시피였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네의 취미 폴더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요. 제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귀머거리 연기를 하면서 저는 서서히 변해갔어요. 처음엔 충격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죠. 화장실에 숨어서 이불 속에서 혼자 밖을 걸을 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차가운, 아주 차가운 감정이요. 복수? 그게 뭔지 아세요? 복수는 뜨거운 게 아니에요. 차가운 겁니다. 서리처럼, 얼음처럼 차갑게 마음을 얼려가면서 자라는 거죠. 저는 매일 밤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었어요. 며느리가 한 말, 아들이 한 말, 남편이 한 말.
읽을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돌려줄 거야.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미세먼지가 좀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고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봤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샤워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물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배우들이 웃고 있었죠. 영자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 1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삐걱거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기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을 긁는 소리, 거친 호흡 소리. 영자야, 영자야, 살려줘. 남편이 제 발밑까지 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축축했습니다. 땀인지 물인지 모를 것이 제 피부에 닿았죠. 저는 그제야 고개를 숙여 남편을 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죠. 한쪽 팔을 가슴에 대고 있었는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았어요. 살려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어쩌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었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제가 유산했을 때요. 피를 쏟으면서 여보, 아파요. 병원 가요라고 애원했을 때 남편은 뭐라고 했죠? 재수없게 시리. 그리고 친구들이랑 화투 치러 나갔어요.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혼자 수술을 받았죠. 혼자 울었고 혼자 퇴원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을 졌을 때 제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전부 갚는 데 썼어요. 제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남편이 고마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 쓸모없는 년.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날에는 저를 때렸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김마담이랑 통화하면서 제 보험금 얘기를 했고요. 남편의 손이 제 발목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제발.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별로 힘을 쓰지 않았는데도 쉽게 떨어졌어요. 남편의 힘이 그만큼 약해진 거겠죠.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사과가 바구니에 있었어요. 어제 며느리가 사온 사과였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니까 하면서 사왔는데 사실은 할인 행사라서 산 거였죠. 며느리가 남편한테 한 말을 저는 다 들었거든요. 여보, 사과떨이 판매래. 시아버지 드리라고 샀어. 어차피 우리는 안 먹잖아. 저는 사과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깎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사각. 칼날이 사과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빨간 껍질이 벗겨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났죠. 거실에서는 남편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과를 계속 깎았습니다. 다 깎고 나서 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정말 달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사과답게 당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씹었어요. 사각, 사각. 입안에서 사과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남편 쪽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제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숨만 쉬고 있었죠. 저는 남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확실하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사실 다 들렸어. 10년 동안 전부 다. 당신이 김마담이랑 통화한 것도, 제주도 가기로 한 것도, 내 보험금 타려고 한 것도, 아들이 나 요양원 보내려는 거, 며느리가 내 돈 노리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입만 떡 벌어졌죠.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과가 맞네. 근데 나는 당신한테 한 번도 사과를 깎아준 적이 없었지. 이제 깎아줄게. 대신 당신은 먹을 수 없지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내 눈물은 이랬을까? 20년 전엔? 10년 전엔? 남편은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어요.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지고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사과를 먹으면서 그 과정을 전부 다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멈췄을 때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신분증, 수첩, 녹음 파일이 든 USB. 필요한 것들을 전부 챙겼죠. 마지막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귀에서 보청기를 빼냈습니다. 10년 동안 제 귀에 박혀 있던, 하지만 단 한 번도 전원이 켜지지 않았던 그 기계요. 저는 그걸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숨길 것도 들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서일까요?
감옥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멀리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있을까요? 사실은 말이죠. 저는 지금 제 작은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저는 119를 불렀어요. 30분 뒤에요. 사과를 다 먹고 가방을 다 싸고 마음의 준비를 마친 후에요.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연기였죠. 40년 동안 갈고 닦은 연기력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저는 며느리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쓰러졌어. 빨리 병원으로 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내처럼, 걱정스러운 어머니처럼요. 남편은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뇌출혈이었대요. 발견이 늦어서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저를 위로했어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골든 타임이 중요한데 귀가 안 들리셔서 바로 알아차리기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가짜 눈물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부 진짜로 믿었어요. 장례식에서도 저는 울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펑펑 울었죠. 조문객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많이 우셨겠어요.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40년. 맞아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이 제게 남긴 건 상처뿐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말했죠.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요. 지금 이 오피스텔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산이 보이고 공원이 보여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가 산책하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죠. 저는 이제 보청기를 끼지 않습니다. 귀가 정상이니까요. 10년 동안 숨겼던 진실을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게 옳았을까? 나는 살인자일까?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30분 늦게 전화했을 뿐이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밤에 잠을 잘 때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요. 악몽도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깊이 잠들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오늘도 해가 떴어요. 창문을 열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여서 창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를 괴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이해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평가를 받든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자유니까요. 40년 동안의 감옥에서 10년 동안의 침묵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침묵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있나요?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척하는 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척하는 분,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분.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침묵은 때로는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양날의 검이에요. 상대방을 베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베어버리죠. 저는 10년 동안 침묵했고 그 침묵으로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안에 무언가도 죽어버린 것 같아요. 사랑이었을까요? 자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성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더 먼 과거로 가겠죠. 40년 전 결혼하기 전으로요. 그리고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도망쳐. 지금 당장 도망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환상이야. 그 남자는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우리는 모두 앞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모르겠어요. 경고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그냥 한편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이 차를 다 마시고 산책을 나갈 겁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을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걸로요. 침묵의 방에서 나온 저는 이제 조용히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진짜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침묵이 무기가 아니라 치유가 되길 바랍니다.